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체인자로의 분상에 관련한 그 사건을 소개하고 그게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성화 현상, 기본 부상으로 집단과 가운데 부지, 동조 관련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쉐리프의 오토키네틱 피노멘은 이런 걸 통해서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규범이 형성되는가 그걸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애쉬 실험을 통해서 애매하지 않고 분명한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주관이 뚜렷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집단 규범의 압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바꾸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거 집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이제 사회 비교 이론, 그래서 페스팅거의 이론을 통해 사람들 자기와 유사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했나요? 아니요. 이 부분이 동조에 우리가 이제 동조를 가져오는 압력의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 이것은 단순하게 보상을 얻기 위해 그리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순종이고, 그거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게 동일시죠. 다른 사람의 어떠한 집단의 어떤 규범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함으로써 그것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고 또 안정적인 동조의 형태가 내재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자신의 이제 신념으로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동조의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동조에 미치는 압력으로 크게 이제 집단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집단과 개인 특성 중에 집단의 특성이 더욱더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어떠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경우에 훨씬 더 동조의 압력이 강하다. 우리가 애쉬 실험에서 볼 때 두 가지의 동조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보 동조, informational conformity가 있었고, 두 번째가 normative conformity, 규범의 동조.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규범을 따르는 것, 일종의 집단 규범 때문에 자기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동조하는 거라고 했고, 이 경우에 만장일치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욱더 동조 압력이 강한 수업 중에 문자 하지 마요. 그 중에서 어느 한 학생이 만약에 뭔가 다른 답을 하게 되면 이 유니포머티, 어떠한 만장일치가 깨짐으로써 자기가 동조하려고 하는 압력이 줄어드는. 따라서 이제 의견 일치가 더욱더 강한 집단일수록 동조 압력이 강하다. 그리고 그 집단의 지위가 높은 경우에 낮은 집단에 비해서 동조 압력이 강하다. 그리고 그 집단 내에 관련 주제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을 때 동조 압력이 더욱더 강하고, 그 집단이 보다 매력적인 경우에 동조 압력이 강하고, 그리고 집단이 어떤 통합되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동조의 압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집단 사고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룹 띵크라고 부르는데, 응집력이 강한 집단 내에서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서 어떠한 행동에 대한 또는 그 행동을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우리가 집단 사고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어찌 보면 집단 사고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 집단 사고일 수 있죠. 또 집단 지성,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것은 머리를 맞대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서로 사람들의 좀 이 지혜가 모여지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떠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집단 지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합쳐졌을 때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성과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죠. 집단 지성의 대표적인 예가 위키피디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인사이클로피디아, 이런 백과 사전의 대표적인 것이 브리테니카 인사이클로피디아였어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가면 이게 쫙 브리테니카 인사이클로피디아가 쫙 있죠. 그래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지식을 집대성한 것이었었죠. 내가 학부 시절에 타임반 활동을 했는데 지금도 타임반이 있죠. 이 강의실에서 타임반 그걸 했어요. 그러면 타임지를 읽고 해석하고 토론하고 그러한 모임인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단어들, 개념들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인터넷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브리테니카 사전 찾아서 그 뜻을 찾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만 지금 브리테니카 인사이클로피디아를 보는 사람은 없죠. 온라인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굳이 그걸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 위키피디아는 이것은 일종의 공공의 지식이고 무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보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걸 에디트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해요. 이게 얼마만큼 신뢰성 있는 지식이냐. 그렇지만 여러분도 들어가서 보지만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많은 레퍼런스가 따라붙고 그게 왜 가능한가? 그것도 왜 그것이 이제 미국과 같은 데서 처음 시작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또 길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자기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드래프트적인 정보를 얻는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더 어떤 신뢰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어떤 문헌들을 찾아서 보완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기본적인 출발점으로서 위키피디아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를 할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무슨 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죠.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그들의 지식을 이렇게 종합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게 위키피디아죠. 나도 최근에 이 조교를 통해서 위키피디아에 내 프로필을 올렸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니까. 나도 내 개인 홈페이지를 유지하다가 그 홈페이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내 정보를 다 날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여러 사람이 모임으로써 폭넓은 다양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집단 사고는 그 반대죠. 오히려 집단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욱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게 가장 조건 중에 하나가
응집력이 매우 강한 집단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응집력이 강하다 보니까 만장일치를 추구하게 되고 그 만장일치와 어긋나는 것이 그 집단의 결속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거와 반대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집단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상당히 엘리트 의식이 강한 집단일수록 이 특징이 두드러져요. 굉장히 자신들에 대한 과신, 이런 것들이 다른 대안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 시기에 미국과 소련 간에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 충돌까지 이를 뻔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이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쿠데타를 통해서 전복시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바 망명자들을 규합을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부대를 쿠바의 픽스만이라고 하는 곳에 침투를 시켜요. 근데 이 작전이 아주 실패로 끝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대부분이 다 생포되면서 아주 망신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에 대한 또 많은 분석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우선 보병만으로 안 되고 공군이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어떤 요청이 있었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이게 군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공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상당히 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망명 군대가 침투를 하면 후반에서 동조 반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여러 가지의 미스로 인해서 결국 실패로 끝났죠.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보다 깊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집단 사고였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보좌관인 슬레징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픽스만 침국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메모를 통해서 전달을 했지만 정작 팀 미팅에서는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자신감으로 넘쳐 있고 이게 마치 하나의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팽배한 상황에서 자기의 얘기를 하지 못했죠. 결국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트 집단들이면서 응징력이 강한 집단 내에서 여러 가지의 대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아마 여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집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이제 우리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종의 뭐라고 말할까요? 의도적인 반대의 의견을 우리가 세우는 거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제 데블스 애드보케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마 대변자. 어떤 한 사람이 일부러 악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수가 어느 한쪽의 의견이 이렇게 쏠려 있으면 의도적으로 그 반대 입장에 서서 그 주장을 펼쳐 나감으로써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맹점, 허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데빌스 애드보케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의도된 하나의 반대 의견을 우리가 일부러 세움으로써 하나의 머저리티의 의견을 한번 점검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시나리오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각각 독립적인 팀이 만드는 거예요. 되게 어느 한 팀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견이 갈라질 수 있도록 이 팀원들을 그쪽에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은 시나리오 A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시나리오 B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논리를 개발을 해서 나중에 회의에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이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가 어떠한 자신의 어떤 권위라든가 결정에 비판적이거나 또는 도전적이거나 이러한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그와 같은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런 집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특히 리더의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으면 찍힌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걸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게 되죠. 특히 우리같이 이런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강한 경우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명백히 구분을 해서 그러한 팀 회의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는 정말로 자유롭게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기업에서는 팀 회의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아예 영어 애칭으로 부르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좀 어색하면 각각의 별명을 하나 만들어서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김 부장님, 김 대리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수직적이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늑대와 춤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불 끄지고 붙어서 일어서 이런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좀 우리가 영어로 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 싶으면 그 사람의 어떠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디, 우리가 보면 이메일 아이디를 보면 흥미로워요. 내가 예전에 아이디 분석을 해볼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디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종의 정보적 아이디가 있어요. 이건 대개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유닛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대개 그런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공용 아이디의 아이디로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자기의 또 사적인 아이디가 있죠. 한메일이 됐든 지메일이 됐든 그 경우에 사용하는 아이디는 되게 그 사람의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리버티 0980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내가 보통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었는데 되게 자기 학자들의 경우는 자기 전공 분야 쪽에 가는 사람을 유라시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사적인 이메일의 아이디를 써서 부르는 거죠. 글로벌 윤 어떻게 생각해? 유라시아 K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조직의 문화 자체가 조금 더 수평적일 수도 있죠. 등등 이렇게 하나의 집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집단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위계적인 질서로 재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집단의 특성. 여러분도 아마 경험할 거예요. 굉장히 어떤 친구들끼리 하나의 모임을 가졌다. 한 5명, 6명 정도의 소집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 동기들끼리 사회 진출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한번 우리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이라도 한번 가자 라고 하는 이런 등산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가 자발적이고 평등 관계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회장이 나와요. 회장이 나오고 총무가 나오고 6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 있지만,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게 굉장히 어떤 리더십이 형성되고 위기적인 질서로 가는 아주 본연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집단의 속성과 함께 집단 내에서의 의사 결정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개인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보다 어떤 오히려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그런 집단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되게 우리가 그 하나의 다수가 집단 내에서의 다수가 소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살펴보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를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소수자 영향력, 마이너리티 인플루언스라고 부릅니다. 그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모스코비치가 이 개념을 개발을 해서 책도 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소수자의 주장이 일관성을 갖고 논리적용하며 자신 있는 행동을 보일 때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이게 항상 그 일관된 주장을 하는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상당한 압력으로 작동을 해요. 이 사람은 항상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논리가 상당히 정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다수와 동일하게 행동하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특정한 태도를 보일 때,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원래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삐딱해 라고 생각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다 다수와 동일하게 그리고 함께 행동하지만 그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다른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조건이 되는데, 그것을 더욱더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은 그 집단 외부의 사회적인 추세가 소수의 주장과 일치할 때 훨씬 더 그것이 이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일본에서도 알다시피 굉장히 이 집단 규범의 종교가 강한 사회 문화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도 상당히 어떤 비판적으로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반핵 운동이죠. 그래서 이 환경단체가 이제 반핵 운동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지만 다수는 그것에 동조를 하지 않았죠. 정부를 믿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경제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정부가 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문화, 이런 것들이 그런 반핵 운동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핵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깨닫게 되고 이제 그 탈핵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소수자들의 그 주장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끝으로는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집단의 연대가 깨질 수 있을 때 그들의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수자가 나름대로 그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서 이를 분리 독립을 해 나가면 그 사회 전체가 해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결국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가 하나의 그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도 바로 이 마이너리티 인플루언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생길 때부터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초기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계 이민자들 간의 전쟁에서 영국계가 승리를 하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주권을 다 잡고 프랑스계는 퀘벡주에 이렇게 고립돼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가 계속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이민자들이 대부분 영어를 사용을 하고 영어권의 체계로 편입이 되니까 프랑스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단순한 마이너리티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70년대에 그 퀘벡 분리 독립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주 투표까지 가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게 이제 결국 부결이 됐어요.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가 연방으로 분리 독립 하려고 했다가 적은 표차로 그게 좌절이 된 것과 비슷하게 70년대에 분리 독립 운동이 있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좌절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피에르 트루도라고 하는 수상이 이 다문화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프랑스계 사람들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요. 첫 번째로 시작한 게 이중 언어 정책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프랑스가 캐나다의 공식어가 되고 모든 문서에 이 두 개가 표기가 되고 학교에서도 영어,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가면서 캐나다가 하나의 통합된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나의 마이너리티 인플루언스의 예죠. 정말 이 프랑스계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체가 해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마이너리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리티의 인플루언스를 사실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 인류의 어떤 문명, 이게 사상이 됐든 과학, 기술이 됐든 예술이 됐든 간에 결국은 소수에 의한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의 하나의 제시를 통해서 우리 인류 문명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보다 마치 그냥 점프하듯이 우리가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청동설의 중심이 됐던 우주관을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뉴턴의 그러한 우주관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새롭게 이게 재편이 되고 예술 같은 것도 보면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술가가 출연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예술의 장르가 만들어지거나 학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기존의 틀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문명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마이너리티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이 마이너리티 인플루언스에 관련된 그것을 주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의 창의성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봤을 수도 있는데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이걸 보면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디퍼런트라고 하는 게 어법으로 말이 안 되죠. think differently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법을 틀려가면서도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나는 이 동영상을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디펜던스가 이 창의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를 바꾼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기존의 질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지 않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마이너리티였다는 거예요. 머저리티가 아니라 우리가 머저리티가 되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체계가 편안하고 이상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한테 편리함과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리티는 항상 이 기존 체계로부터 배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존 체제가 얼마만큼 모순되고 위선적이고 부조리한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어요. 이들은 이 세계의 아웃사이더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태인들, 또는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 그들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류 사회를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세계가 부조리하다는 걸 알고 그걸보다 더 좋은 세계를 꿈꾸게 되고 그게 그들의 사상과 예술과 또 학문으로 표출될 수 있다. 전 그런 면에서도 이 창의성에서의 인디펜던스도 중요하지만 그 자신 자체가 마이너리티 때 오히려 그런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너리티 인플루언스가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혹시 집단 속의 개인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견 있습니까? 네. 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그리고 과학의 어떤 진보라고 하는 게 이게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것이 새롭게 판이 짜여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레귤러 사이언스가 되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패러다임 안에서 적합한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하고 그러다가 보면 애너멀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애너멀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돌연변이 같이 도저히 그 기존의 이론이나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하다가 그것이 더 이상 예외로 취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뭔가 이건 우리의 이론과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패러다임이 그 사회를 지배를 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의 순환 과정으로 우리가 과학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꼭 뭐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예술의 경우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술 같은 분야도 보면 서양의 미술을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계보가 있잖아요. 이 계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떠한 기존과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끄는 몇몇의 소수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결국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한 시대의 그 장르를 풍미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우리 인문사회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이 그러면 어떤 예가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좀 이 사회심리학의 예를만 들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데카르트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인간관이었지만 그 이후에 뭐 하이더라든지 페스팅거라든지 애쉬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했던 것은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히려 더 그 집단 속에서 더 비합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보면 우선은 그 데카르트적인 인간관이 또 이후에 이제 프로이트와 같은 정신분석학에서 이제 인간을 하나의 어떤 그 본능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이 존재로 보는, 그렇지만 그것도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어떤 성적인 본능만을 보았지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을 또 보지 못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심리학의 계보를 보더라도 어떠한 그 행동주의적인 관점이 있다가 행동주의 관점이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어떤 동물적인 수준으로만 본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좀 더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이 출현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간이 집단 속에서 쉽게 조정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지난번에 한번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긍정의 심리학 그런 것을 보았지만 지금까지의 심리학이 결국 결핍의 심리학이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핍의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만 치중을 했지 인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이고 어떠한 자기 개발적인 측면들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인간이 또 갖고 있는 자기 개발의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또 긍정적인 측면, 행복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찾는 식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문화심리학도 어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의 사회심리학이 주로 미국에서 그 백인 남성들 중심으로 한 실험 그런 것에 기초한 이론들이고 그게 마치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각각의 문화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보게 되는 것도 그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따라서 근데 이건 항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새로운 길을 여는 걸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내가 한번 좀 마이너리티고 그런 면에서 나는 굉장히 퍼스널리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심리학은 개인보다 어떠한 집단 이런 것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빼먹었네. 이걸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내가 그게 끝이 아닌데 이 부분은 잠깐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조를 일으키는 요인의 집단 특성과 개인 특성을 얘기했는데 우선 그 집단 특성이 개인 특성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들이 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게까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다시 말해서 전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도 집단 특성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심리학 스키너의 그 심리상자 열기에서 우리가 사회심리학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실험들을 잘 소개한 책인데요.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단 속의 개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복종입니다. 권위의 복종. 그러니까 순종은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행위에 비해서 복종은 상관이나 웃 어른과 같은
권위 인물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스탠리 밀그램이 한 이 전기 충격과 과잉 복종이라고 하는 아주 실험이 있어요. 한번 그걸 한번 잠깐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일종의 테스트를 해요. 단어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을 틀리면 그에 대한 페널티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낮은 볼트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틀리면 그 치사 수준에 가까운 그 볼트를 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는 거죠. 이게 상대한테 분명히 그 위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To find out, Michael is about to insert an applicatio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experiments in history. In 1961, social psychologist Stanley Milgram devised a test to see if ordinary law-abiding people would give a stranger a lethal electric shock in the name of science. Members of the public arrive for what they think is a memory test. They're introduced to another person who they believe is another volunteer. He's really an actor. I'm Professor Lawrence. That is the professor will be running the test. Do you know what we're doing? Not exactly. The volunteers are also aware that they're being filmed. Social psychologist Dr. Clifford Stock will be monitoring the responses. We're conducting an experiment into learning and behaviour. The actor who's acting as the professor comes in and talks to the two participants to try and convince them that what's actually happening is this scientific study of memory rather than actually what it is, which is a scientific study of obedience to authority. The professor reveals that the experiment will involve a form of punishment. The punishment we've chosen to use is electric shock. Each participant is given a specific role within the experiment. So I'm asking one of you to be a teacher, one of you to be a learner. The learner receives the shocks. The teacher applies them. How do they decide who's the victim and who's the teacher? Well, that's done through a lottery, so they draw lots. How does that work out? Teaching. Of course, it's fixed, so the actual participant always ends up being the teacher. You must be teaching. The subject observes the learner being strapped to the electric shock device. Teaching, as it's called, gets to see all this. He gets to see that the man is restrained, can't move in the chair. I think this is where the procedure starts to get really interesting because it's now the teacher begins to realise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what's going on. How do I know how much you really study? Well, you won't, and that's not really the point of the exercise. The point of the exercise is to see how he learns. So this is the shock generator. The teacher is then taken next door and shown the generator, which goes from 15 all the way up to a lethal 450 volts. That's almost twice the max voltage. So you read those things. The teachers are given a list of word pairs, which the learner is expected to memorize. Each time the learner gets a multiple choice question wrong, the teacher is told to increase the voltage of the shock. To reinforce the subject's belief that the generator is real, they are given a 45-volt shock. Don't scared. Okay, yeah. Significant. Yeah, Daddy. Not enough to kill me just yet, so that's okay. When the procedure continues, there's an awareness clearly in the mind of the teacher that there is a potential for the victim to actually be experiencing quite high levels of pain. Yellow flower. Strum, coffee. The point of Milgram's experiment is to see if the teachers will call a stop to the test, or obey the professor and inflict extremely painful shocks, believe that they're advancing science.
is correct. Fast. Is it A, train, B, car, C, aeroplane, D, journey? Sorry, it's 195. Fast and shouting, I can't go on. Sorry. Well, the thing is that the shots do involve pain, but the experiment requires that you continue. So please go on.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주문을 합니다. There is no problem to damages. Sorry, there is no problem to damages. I know, but I really don't want to give pain like this. Please just continue. Okay, Nick, if you're happy to continue, we'll carry on. No, I'm not, I can't go on. I can't go on. Sorry, I'm going to have to give up because we're not going to do this. I fully understand The the experiment requires that you go on. Sorry, Nick, that was wrong. It's 225 volts. I'm going to press it quickly. If you don't want to go on, you don't have to press the next button. Let me out! My hostiles follow me now. Right, okay. Listen, I can hear. I can't go on. Are you telling me you are? Yes. 이 스탠리 밀그램의 그 실험은 권위의 복종의 아주 대표적인 그 실험인데 여기서 이제 그 실제로는 여러 가지의 그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 피험자와 이 실험자 간에 있어서의 간격을 좁혀보기도 했고, 나중에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을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또 피험자를 바꿔보기도 하고 등등으로 여러 가지의 이제 변화를 주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왜 사람들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잘못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가? 이 실험 결과에 보면 사람들이 치사량의 치사 수준에 가까운 볼트까지도 기꺼이 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밀그램은 사람들이 권위에 지나치게 복종하도록 사회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역할 이론가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이러한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당한 권위에도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화라고 하는 게 영어로 컬처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컬티베이트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야생의 것을 일종의 길들이는 겁니다. 길들이는 거. 결국은 이것은 길들인다는 얘기는 기존의 질서, 규범에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끔 하는 게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질서와 규범에 순응하고 동조하게끔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위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그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하는 말이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잘 들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 보면 뭐 하면 된다. 뭐든지 위에서 하라고 하면 따르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통용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그 권위의
복종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런 말 한다잖아요. 우리는 너 선생님 말 잘 들어라고 하는데, 유태인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 수업 시간에 뭐 질문했어? 그걸 묻는다잖아요. 어린 학생이 무엇을 질문할까를 생각을 하는 것과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렇게 창의적일 수 있는 요인 중에 그러한 교육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우리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사회적 행동은 호의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호의는 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호의를 다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부르진 않고, 친사회적 행동이 되는 것은 그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도된 것이고, 그것을 돕는 조력자에게 주어지는 보상보다 비용이 더 큰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을 열 때 먼저 문 연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붙잡아주는 경우, 그것도 호의죠. 근데 그걸 친사회적 행동이라고는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까지 그 사람한테 큰 비용을 부과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랑과 거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랑은 사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사랑이죠. 근데 거래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있어야 어떤 행동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우리가 헌혈을 많이 꼽아요. 헌혈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면서 자기가 헌혈을 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보다 사실은 부담이나 비용이 더욱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는 게 바로 헌혈이고, 그게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왜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접근이 있어요. 하나는 사회 생물학적 접근, 방관자 개입, 또 조력자, 상황, 수혜자를 함께 종합적으로 보는 이런 세 가지 접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회 생물학은 이것은 뭐 심리학도 그렇고 사회학에서도 그렇고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좀 하나의 새롭게 좀 성장하고 있는 이론인데, 이 사회생물학은 사회적 행동의 생물학적 기원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화론에 근거를 하고 있죠. 진화론은 이 변이, 선택, 유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종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결국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생존하는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하는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그 진화는 의도된 거라기보다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그 변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환경에 적합하게 된 것이 선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선택하는 것이지 종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우리가 동물 세계를 보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특정한 어느 환경에서 종들이 다양한 특성들이 나오죠. 뭐 얼룩말 같은 경우에 왜 얼룩말의 분위기가 얼룩말일까? 이게 결국은 그 얼룩말이 어떤 사자와 같은 것이 공격을 했을 때 달려가면서 시각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출현했는데, 그게 더 생존율이 높고 그 유전자를 가진 얼룩말들이 결국은 지배하게 되는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사회생물학자들은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인간의 행동, 예를 들어서 이타적 행동 자체가
결국은 개인의 어떤 이타적 행동이라기보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 있어서 이타적인 그런 어떠한 그 성향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 자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개선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타적 행동이 이러한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더 셀피시 지인이라고 하는 이 리차드 도킨스 교수의 이것이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개념이 인클루시브 피트니스예요. 포용적인 적합성. 우리말로 하면은 일종의 팔이 안으로 붙는다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다윈의 적자 생존의 개념을 보면 그 개별 유기체의 생존과 재산성의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실은 동물의 경우는 동물 그 자신의 어떤 행복, 동물이 자기 행복을 추구할까? 그러니까 동물이 하는 그 기본적인 행동은 자신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종이 번식하고 그래서 생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어서 동물들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시기가 되면 그 상황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그거 자체가 결국은 그 종의 생존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회생물학자들은 이 개념을 확장해서 한 유기체의 행동이 다른 동료의 생존과 재생성 가능성을 높인다면 그 유기체의 유전자가 생존할 가능성은 더 높다. 이러한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어캣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 카나다 사막에 있는 아주 귀엽게 생긴 동물들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 동물 보셨어요? 이렇게 바짝 써가지고 모래 언덕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특히 표범 같은 것이 미어캣을 잡아먹는 포식자인데 그것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서 나타나면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다른 미어캣이 빨리 땅굴로 들어가서 그걸 피하죠. 근데 생긴 건 귀엽게 생겼지만 코브라를 잡아먹는 뭉구스 비슷하게 아주 코브라 같은 것을 잘 잡았는데 협공을 해요. 협공. 한 놈이 이렇게 정신 팔고 있으면 뒤에서 꼬랑지를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지능이 높은 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애들은 매가 됐던 또는 표범이 됐던 그런 것에 자기의 목숨을 지금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는 놈은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노출시킨 상태예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미어캣이라고 하는 종 자체가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일종의 그러한 그들의 행위 자체가 결국 그 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 종은 생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이 개념을 본따서 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게 문화 구성에서도 생물체의 유전자처럼 재현과 모방을 되풀이하는 사회 간섭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 안에도 기본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우리가 길들인다고 얘기했죠. 근데 또 문화를 좀 더 우리가 과도하게 좀 더 일반화하면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억누르고 집단 전체의 이해가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하나의 세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만약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만의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집단 전체의 이해와 어긋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존재의 성향이 있잖아요. 우선 자기 집부터 살고 보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문화, 사회 자체가 위협에 빠지게 되죠. 따라서 문화의 핵심은 개인의 이기적인 부분을 억제하고 그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인 이해를 앞세우고 그걸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내재화하게끔 하는 게 난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그게 그 높은 수준으로 표출된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같이 뭡니까?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적인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하나의 의례를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반복적으로 다시 확인을 시키는 게 종교입니다.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다 보세요. 따라서 결국은 이 문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타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체 공동체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간들의 이런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하나의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의 문화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친사회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이 강한 작동하는 문화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문화는 도태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관점이고 또 한 가지의 관점은 다음 시간에 더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쪽에 공감의 문명, 공감 문명, empathic civilization.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공감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문화가 나온 것만이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감의 산물이다라는 또 접근이에요. 상당히 사회생물학과 다른 관점인데 한번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